원칙과 질서를 목숨처럼 여기는 나라, 독일. 그 독일의 한 조용한 마을이 발칵 뒤집히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가스 누출 신고가 빗발치고 경찰과 소방차가 긴급 출동할 만큼 마을 전체를 뒤덮은 정체불명의 악취. 주민들은 이를 생화학 테러라 의심했지만 놀랍게도 그 냄새의 근원지는 한국인 사위가 끓이고 있던 뚝배기 하나였습니다. 독일 의학도 두 손 두 발 다 들었던 장인어른의 꽉 막힌 속. 그걸 단 한 그릇으로 뚫어버린 기적의 갈색 수프. 욕을 먹고 경찰에 신고를 당하고 마을 전체의 원수가 되면서도 뚝심 있게 불을 지켰던 한국인 사위. 그의 진심은 과연 고집불통 장인어른의 마음까지 녹일 수 있었을까요? 전 세계가 코를 막았다가 결국엔 엄지를 치켜 세운 유쾌하고 감동적이고 그래서 더 따뜻한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잠깐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토마스입니다. 올해 68, 위넨 근교의 작은 마을에서 40해 넘게 경찰로 살았고 퇴직한 지금은 정원에 토마토나 키우며 조용히 늙어가는 중이죠. 제가 사는 이 마을은 바이에른주에서도 손꼽히게 평화로운 곳입니다. 아침이면 교회 종소리가 울리고 저녁이면 맥주잔 부딪히는 소리가 골목을 채우는 그런 곳이에요. 범죄라고 해봐야 슈미트 부인네 고양이가 이웃집 화단을 망쳐놓는 정도. 저는 이 마을에서 태어나 이 마을에서 죽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지난주에 벌어진 일을 떠올리면 아직도 가슴이 먹먹합니다. 웃음과 눈물이 동시에 차오르는 그런 묘한 감정이에요. 마을 역사상 가장 황당하고 가장 냄새나고 그러면서도 가장 뜨거웠던 사건. 그 중심에는 제 평생지기 이웃 한스와 한스의 한국인 사위 진수가 있었습니다. 한스 이야기부터 해야겠죠. 한스 브루너 71살. 저보다 3해 먼저 태어난 제가 아는 가장 고집불통인 인간입니다. 우리는 7살 때부터 이웃이었어요. 같은 학교를 다녔고 같은 축구팀을 응원했고 같은 맥주집에서 함께 늙었습니다. 한스의 아내 잉그리드가 암으로 세상을 떠났을 때 장례식장에서 한스의 손을 잡아준 것도 저였어요. 그날 한스는 평생 처음으로 제 앞에서 울었습니다. 그러고는 딱 한마디만 했죠. 토마스, 자네가 있어서 다행이야. 60년 넘는 세월, 우리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한스는 독일이라는 나라가 사람 모양으로 걸어다니는 것 같은 친구였어요. 규칙을 사랑하고 시간을 칼같이 지키고 독일산이 아니면 절대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엘레나가 한국인 진수와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한스가 얼마나 난리를 쳤는지 모릅니다. 내 딸이 왜 하필 지구 반대편 남자를 데려오느냐고 일주일을 내리 엘레나와 말을 끊었었죠. 결국 결혼식에는 참석했지만 사위 진수를 향한 한스의 벽은 여전히 높고 두꺼웠어요. 그의 하루는 판에 박힌 듯 똑같았죠. 수십 년을 하루도 빠짐없이요. 아침 7시 정각, 브라트부르스트 2개의 호밀빵. 점심에는 학세, 그러니까 독일식 족발을 감자와 함께. 저녁에는 맥주 2잔에 치즈를 곁들여 마무리. 70년을 하루도 빠짐없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채소라고는 접시 위에 장식처럼 얹힌 파슬리 한 조각이 전부였어요. 제가 농담처럼 한마디 던진 적 있죠. 한스, 자네 혈관에는 피 대신 돼지 기름이 흐르겠어. 한스는 소시지를 한 입 베어 물며 태연하게 받아쳤습니다. 그 기름이 나를 70년 살렸네.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한스는 실제로 건강했거든요. 감기 한 번 안 걸렸고 병원 문턱도 거의 넘어본 적 없었죠. 저는 속으로 혀를 내둘렀습니다. 저 인간은 소시지로 만든 불사신인가. 하지만 세상에 영원한 건 없더군요. 그 사실을 깨닫는데 70년이 걸린 겁니다. 열흘 전이었습니다. 한스가 이틀 연속 정원에 나오지 않았어요. 매일 아침 6시 반이면 어김없이 정원에 서서 장미를 들여다보던 한스가요. 3일째 되는 날 저는 한스네 문을 두드렸습니다. 응답이 없었어요. 네 번째 노크에서야 안에서 짐승 같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곰처럼 우람하던 한스가 침대 위에 쭈그려 있었어요. 얼굴은 잿빛이었고
배는 풍선처럼 부풀어 돌덩이 마냥 굳어 있었습니다. 한스는 나흘째 화장실을 가지 못하고 있었어요. 70년간 고기와 밀가루만 때려 넣은 장이 마침내 파업을 선언한 겁니다. 침대 옆에는 물컵과 먹다 만 약봉지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방 안에는 아픈 사람 특유의 퀴퀴한 냄새가 배어 있었죠. 한스는 저를 보고도 힘겹게 손만 들어 올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벌떡 일어나 등짝을 팡팡 치며 반겼을 텐데요. 그 모습이 저는 더 무서웠습니다. 인간의 몸이라는 게 참 잔인합니다. 아무리 튼튼해도 한계는 예고 없이 찾아와요. 동네 의사 밀러 선생이 왕진을 왔습니다. 한스의 배를 이리저리 눌러보고 청진기를 대보고 엑스레이 사진까지 들여다보더니 안경을 벗고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 한숨의 무게가 방 안 전체를 짓눌렀습니다. 관장약도 소용없고 장벽이 완전히 굳어서 수술 외에는 답이 없다는 진단이었죠. 밀러 선생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술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태라고요. 한스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내 배를 가르느니 차라리 맥주통에 빠져 죽겠다고요. 밀러 선생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나갔고 그 고함 소리는 제 정원 울타리를 넘어 한참을 울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마당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화가 났어요. 저 멍청한 늙은이 죽을 때까지 고집을 피울 작정인가. 하지만 정직하게 말하면 화가 나는 건 한스한테가 아니었어요. 무력한 저 자신한테였습니다. 40해 넘게 옆집에 살면서 매일 얼굴을 마주치던 사람이 저렇게 쓰러져 있는데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퇴직 경찰이 범인은 잡을 수 있어도 친구의 막힌 장을 뚫어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잉그리드를 먼저 보내고도 꿋꿋이 버티던 한스가 이번에는 정말 쓰러질 수도 있겠다. 그 생각에 가슴 한쪽이 서늘해졌습니다. 늙는다는 건 옆 사람이 쓰러지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는 거구나. 마당의 토마토 줄기가 바람에 흔들리는 것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스의 딸 엘레나와 그녀의 남편 진수가 서둘러 한스네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엘레나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 진수는 양손에 무언가를 잔뜩 들고 있었습니다. 검은 비닐봉지 2개, 낯선 갈색 덩어리, 두부처럼 하얀 것, 그리고 한국에서 급하게 공수해 온 듯한 투박한 뚝배기 하나. 진수의 표정이 유독 비장해 보였어요. 마치 전쟁터로 향하는 병사 같았달까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전혀 몰랐습니다. 저 낡은 뚝배기 하나가 한스를 살릴지 아니면 이 평화로운 마을 전체를 전쟁터로 만들어버릴지. 진수와 엘레나가 한스네 집으로 들어간 지 30분쯤 지났을까요? 저는 정원에서 토마토 지지대를 고치고 있었는데 갑자기 바람의 질감이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공기가 무거워졌어요. 마치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대기 속으로 천천히 스며들고 있는 것 같았죠.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누군가 정원에서 퇴비를 뒤집나 보다 생각했어요. 이 마을에서는 흔한 일이니까요. 하지만 냄새는 점점 짙어졌습니다. 코를 톡 쏘는 날카로움이 먼저 왔고 그 뒤를 이어 쿰쿰하면서도 묵직한 무언가가 코 안쪽 깊숙이 파고들었어요. 한 번 들이마시면 뇌까지 얼얼해지는 그런 강렬함이었습니다. 저는 경찰 생활 40해 동안 온갖 악취를 다 맡아본 사람입니다. 시체가 부패하는 냄새, 하수구가 역류할 때 올라오는 가스, 최루탄에 눈물 콧물 다 빼본 적도 있죠. 하지만 이건 그 어느 것과도 달랐습니다. 분류가 안 되는 냄새였어요. 굳이 비유하자면 누군가 젖은 양말 10켤레를 전자레인지에 돌린 다음 거기에 오래된 치즈 공장의 배수구 물을 부은 것 같았습니다. 아니, 그것도 정확하진 않아요. 땅속 깊은 곳에서 수백 년간 묻혀있던 무언가가 발효되다 못해 지표면을 뚫고 올라오는 듯한 그런 원초적인 냄새. 독일 사람들이 그토록 자랑하는 림부르거 치즈도 이 앞에서는 방향제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창문부터 닫았어요. 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냄새라는 것이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으니 어디서 들어오는지 막을 수가 없어요. 벽돌 사이로 환기구를 타고 현관문 아래 틈으로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집 안 구석구석을 점령해 나갔습니다.
정원에 물을 주던 제 아내 마리아가 호스를 내던지며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어요. 토마스, 한슨의 집 하수관이 터졌나 봐요. 아니면 가스가 샌 거 아니에요? 마리아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긴장이 됐어요. 마흔의 경찰 본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냄새가 이 정도 강도로 퍼진다면 그건 분명 정상이 아니거든요. 저는 베란다로 나가 한슨의 집을 살폈습니다. 주방 창문 틈으로 희뿌연 김이 모락모락 뿜어져 나오고 있었어요. 뭔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저는 서랍에서 망원경을 꺼내 들었죠. 은퇴한 경찰의 유일한 취미가 이웃집 관찰이라니 좀 쓸쓸한 이야기입니다만 이날만큼은 그 습관이 도움이 되었어요. 주방 안에는 진수가 비장한 표정으로 가스레인지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앞에 놓인 건 투박한 갈색 뚝배기 하나. 뚝배기 안에서 걸쭉한 무언가가 보글보글 끓어오르고 있었고 진수는 나무 주걱으로 그걸 천천히 마치 의식을 치르듯 저어주고 있었어요. 가끔 뭔가를 넣고 불을 줄였다 키웠다 하면서 마치 뚝배기와 대화라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에서 이상하게도 절박함을 읽었어요. 저건 요리가 아니라 기도에 가깝다는 느낌이었죠. 그 옆에서 엘레나는 창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며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창을 열면 냄새가 마을로 퍼지고 닫으면 안에서 숨을 쉴 수가 없으니 진퇴양난이었을 겁니다. 엘레나의 눈가가 빨갛게 부어있는 것도 보였어요. 울었구나 싶었습니다. 아버지 걱정에, 남편 걱정에, 이 상황 자체가 그녀에게는 전쟁이었을 테니까요. 그 광경을 지켜보는데 문득 몇 달 전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진수가 저를 찾아와 선물을 건넨 적이 있었어요. 검은 종이처럼 생긴 얇은 것이었는데 한국에서는 이것을 김이라 부른다고 했습니다. 바삭하고 짭짤하고 독일에는 없는 맛이었죠. 솔직히 놀랐어요. 바다 냄새가 나는 종이를 먹는다니 처음엔 의심스러웠거든요. 하지만 한 장, 두 장 먹다 보니 손이 멈추질 않더군요. 마리아도 맥주 안주로 괜찮다며 좋아했습니다. 그때 진수가 했던 말이 있었어요. 토마스 아저씨, 한국 음식은 냄새가 아니라 시간으로 먹는 겁니다. 첫 번째 느낌은 낯설지만 두 번째부터는 그리워지죠. 저는 그 말을 듣고 웃었습니다. 젊은 친구가 시적인 말을 하는구나 싶었어요. 시간으로 먹는다. 그 말이 묘하게 가슴에 남았었는데 지금 이 순간 코끝을 강타하는 이 냄새 앞에서 그 말을 다시 떠올리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할게요. 지금 제 코가 느끼는 건 시간의 깊이 같은 고상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건 테러였습니다. 그냥 테러. 코를 막아도 뚫고 들어오는, 눈을 감아도 느껴지는 그런 종류의 공격이었죠. 한슨의 집 앞을 지나던 산책객들이 하나둘 걸음을 멈추고 코를 찡그리기 시작했어요. 골목 끝에서 자전거를 타던 청년은 안장 위에서 비틀거렸고 유모차를 끌던 젊은 엄마는 아이의 얼굴을 담요로 덮고 종종 걸음을 쳤습니다. 슈미트 부인네 고양이 미첼은 담장 위에서 털을 곤두세우더니 반대편으로 내빼버렸어요. 동네 개들은 하늘을 향해 미친 듯이 지저댔고 전선 위에 새들마저 일제히 날아올랐습니다. 평소에는 이 골목에서 저 골목까지 소리 하나 없이 조용하던 마을이 마치 보이지 않는 적의 공습을 받은 것처럼 소란스러워졌죠. 저는 창문을 닫고 집 안으로 들어왔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냄새는 이미 온 집 안에 스며들어 있었어요. 마리아는 수건을 물에 적셔 코에 대고 있었고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진수가 뭘 끓이고 있는 건지, 한스를 살리려는 건지 죽이려는 건지.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진수의 눈빛은 진심이었다는 것. 아까 망원경으로 본 그 비장한 표정, 뚝배기를 젓는 손의 떨림. 저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진심이라고 해서 결과가 좋으리란 보장은 없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불길한 예감이 있었습니다. 이 냄새가 계속되면 마을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다는 것. 독일 사람들은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에 대해서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반응하거든요. 그 예감은 정확히 1시간 뒤에 현실이 됩니다. 냄새는 시간이 갈수록 더 진해졌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골목을 타고 번져나갔어요. 슈미트 부인네 화단까지 점령하는데 채 1시간도 걸리지 않았죠.
바람이 남쪽에서 불 때마다 냄새의 파도가 밀려왔고 그때마다 동네 사람들은 창문을 꽝꽝 닫아댔습니다. 평소에는 볕 좋은 날이면 너도 나도 창을 활짝 열어놓는 마을인데 이날만큼은 한여름인데도 온 동네가 밀폐된 요새처럼 변해버렸어요. 길에서 마주친 이웃들은 전부 손으로 코를 막고 있었고 서로 눈만 마주치면 한스네 집 쪽을 턱으로 가리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40해 경찰 생활이 몸에 배어 있으니까요. 정체를 알 수 없는 냄새가 이 강도로 퍼진다는 건 정상이 아닙니다. 혹시 한스가 집 안에서 의식을 잃은 건 아닌지, 가스가 새고 있는 건 아닌지, 진수가 모르는 사이에 위험한 화학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건 아닌지. 온갖 최악의 시나리오가 머릿속을 돌았어요. 퇴직 경찰이란 게 참 이럴 때 골치입니다. 몸은 은퇴했는데 머리는 은퇴를 안 하거든요. 저는 한슨의 현관문 앞으로 갔습니다. 가까이 갈수록 냄새는 더 강렬해졌어요. 눈이 따가울 정도였죠. 배를 누르려는데 안에서 고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한스의 걸걸한 목소리였어요. 치워. 당장 치우지 못해. 이 집에서 그 냄새 나는 것. 좀 내보내란 말이야. 다행히 살아있긴 하구나. 라는 안도감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진수의 차분하지만 흔들림 없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버님, 이건 독이 아닙니다. 약입니다. 제발 한 번만 믿어주십시오. 그 두 목소리 사이의 온도차가 엄청났어요. 한스는 끓어오르는 용암 같았고 진수는 그 용암 앞에서도 움직이지 않는 바위 같았습니다. 한스가 뭐라고 더 소리를 질렀는데 아마 진수를 향해 꺼지라는 말이었을 겁니다. 한스의 성격을 아니까요. 외국인 사위한테 만만하게 굴 사람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진수를 탐탁지 않게 여겼고 결혼 뒤에도 진수를 가족으로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으니까요. 그런 한스 앞에서 진수가 버티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생각해보면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보통 사위였으면 진작에 도망갔을 거예요. 그 사이사이에 엘레나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끼어 있었습니다. 아빠 제발 진수 말 좀 들어봐. 제발. 그 절박한 톤이 두꺼운 현관문 너머로 새어나올 때 가슴 한쪽이 쿡 찔리는 것 같았어요. 엘레나는 아버지와 남편 사이에 끼어 양쪽 다 사랑하는 사람인데 양쪽이 서로 물과 기름처럼 부딪히니 얼마나 힘들까. 저 안에서 세 사람이 각자의 방식으로 처절하게 부딪히고 있구나 싶었습니다. 그 순간 현관문이 벌컥 열리더니 엘레나가 뛰어나왔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가는 퉁퉁 부어 있었어요. 아버지와 남편 사이에서 얼마나 울었으면 저렇게 되었을까. 그런데 엘레나의 시선이 제 손에서 멈추었습니다. 저는 자기도 모르게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들고 있었어요. 112 독일 긴급 전화 번호를 누르기 직전이었죠. 엘레나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토마스 아저씨 신고하면 안 돼요. 제발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엘레나 솔직히 말해봐라.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 이 냄새는 화학무기 수준이야. 진수가 혹시 위험한 것을 다루고 있는 건 아닌지 솔직하게 말해달라고요. 엘레나는 땀에 젖은 앞머리를 쓸어 넘기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저씨, 아빠가 죽어가고 있어요. 독일 의사가 손을 놓았잖아요. 수술도 장담 못한다고 했고 아빠는 수술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고요. 진수가 마지막으로 해보겠다고 나선 거예요. 한국에 있는 시어머니한테 새벽 3시에 전화를 걸었어요. 시어머니가 전화기 너머로 한 단계 한 단계 설명해 주셨고 진수는 그걸 받아 적으면서 새벽부터 준비했어요. 한국 식재료 파는 가게를 2시간 운전해서 다녀왔고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골랐어요. 이건 그냥 요리가 아니에요. 한국에서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장을 살리는 음식이래요. 냄새가 지독한 건 맞아요. 하지만 그게 약효가 있다는 증거라고 진수가 그랬어요. 아저씨, 딱 오늘 하루만 참아주세요. 제발요. 마지막 처방전이라는 말이 귀에 꽂혔습니다. 진수가 한국에 있는 어머니에게 새벽에 전화까지 했다는 거잖아요. 시차를 따져보면 한국은 아침이었을 겁니다. 그 어머니도 전화를 받고 얼마나 놀랐을까. 아들이 지구 반대편에서 장인어른이 위독하다고 다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을 때
그 어머니는 뭘 느꼈을까요? 직접 가서 도와줄 수도 없는 먼 나라에서 자기 아들이 혼자 끙끙거리고 있다는 걸 알면서 할 수 있는 거라곤 전화기에 대고 레시피를 불러주는 것뿐이었을 텐데요. 저도 자식이 있는 부모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타들어갔을지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엘레나의 눈빛은 간절했어요. 저는 천천히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의심을 완전히 거둘 수는 없었어요. 냄새는 점점 더 진해지고 있었고 마을 사람들의 불만도 눈에 띄게 커지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돌아서며 엘레나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하루만이다. 내일까지 이러면 나도 어쩔 수 없어. 엘레나는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아저씨. 정말 감사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뒷집 발코니에서 대학생 마르쿠스가 전화기를 손에 쥐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코를 찡그리며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죠. 혹시나 싶어 귀를 기울였더니 가스 누출인 것 같은데요. 악취가 심해서 숨을 쉴 수가 없어요. 라는 말이 들렸습니다. 저는 순간 소리치고 싶었어요. 아니, 그건 가스가 아니라 콩이야.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마르쿠스의 전화기 너머에서 교환원의 목소리가 들렸거든요. 출동하겠습니다. 라고. 사태는 이제 완전히 제 손을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들린 건 그로부터 정확히 20분 뒤였습니다. 멀리서 점점 가까워지는 그 소리에 저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창밖을 내다보니 빨간 소방차 한 대와 경찰차 한 대가 우리 골목으로 진입하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 소방차가 온 건 7년 전 슈미트 부인네 부엌 화재 이후 처음이었어요. 당연히 동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 나왔죠. 구경을 빙자한 감시. 독일 마을의 전통이라고 해야 할까요? 울타리 너머로 고개를 내밀고 창문을 살짝 열어 귀를 기울이고 모두들 한슨의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궁금해서 못 견디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이럴 줄 알았다는 심정으로 팔짱을 끼고 현관 앞에 섰어요. 40해 경찰 생활의 후유증인지 이런 상황에서는 자동으로 관찰 모드가 켜집니다. 구경꾼들 사이로 슈미트 부인이 보였어요. 손수건으로 코를 막고 옆에 있는 베커 씨한테 뭐라고 열심히 떠들고 있었죠. 아마 외국인 사위가 이상한 짓을 하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였을 겁니다. 작은 마을에서 소문이란 건 냄새보다 빠르게 퍼지거든요. 젊은 경찰관 2명이 차에서 내렸어요. 한 명은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이었고 다른 한 명은 어깨가 넓은 덩치였는데 둘 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코를 찡그렸습니다. 그 반응이 솔직히 이해가 됐어요. 이 냄새를 처음 맡는 사람한테는 정말 충격적이었을 테니까요. 경찰관들이 한슨의 집 앞에 도착하자 소방대원들도 가스 탐지기를 들고 따라왔습니다. 키 큰 경찰관이 현관벨을 눌렀어요.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집 안에서 이상한 악취가 발생한다는 신고인데 문을 열어주시겠습니까?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그 뒤에는 강제 진입도 불사하겠다는 단호함이 깔려 있었죠. 문이 열렸습니다. 엘레나가 먼저 나왔어요. 아까보다 더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오히려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그 뒤로 진수가 국자를 든 채 나오려 했는데 엘레나가 양팔을 벌려 현관문을 막아섰어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엘레나의 어머니 잉그리드가 떠올랐습니다. 잉그리드도 저런 사람이었거든요. 가족을 지킬 때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여자. 딸은 어머니를 닮는다더니 정말이었어요. 아무 일 없어요. 요리 중이에요. 한국 전통 요리입니다. 엘레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경찰관은 미간을 찌푸렸어요. 요리라고요? 부인, 실례지만 이건 시체가 부패할 때 나는 냄새와 매우 흡사합니다. 안에 부상자나 의식을 잃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 말에 엘레나의 얼굴이 굳었죠. 시체 냄새라니 그건 너무 심한 표현이었으니까요. 상황이 꼬여가고 있었습니다. 덩치 큰 경찰관이 한 발 앞으로 나서며 안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소방대원의 가스 탐지기는 아무 반응이 없었지만 악취의 원인을 확인하는 것은 경찰의 의무라면서요. 엘레나가 문을 막고 실랑이를 벌이는 사이 뒤에서 진수가 걸어 나왔습니다. 진수는 뚝배기를 냄비 받침에 받쳐 양손으로 들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묘했습니다.
마치 성화 봉송주자가 성화를 운반하듯 또는 재단에 공물을 바치는 사제처럼 비장했어요. 뚝배기 안에서는 걸쭉한 갈색 국물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고 그 안에 하얀 두부 조각과 초록색 호박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갈색 덩어리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경관님, 이것은 청국장입니다. 진수가 입을 열었어요. 콩을 발효시킨 한국의 전통 음식이고 안에 들어있는 것은 유산균 덩어리입니다. 독일의 림부르거 치즈를 아시죠? 그것보다 냄새는 좀 더 강하지만 몸에 주는 이로움은 비교도 안 됩니다. 진수의 독일어는 완벽하지 않았어요. 발음이 약간 어눌했고 단어 사이사이에 짧은 멈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저는 그 눈빛에서 확신을 보았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구나, 라는 확신이요. 경찰관은 뚝배기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표정이 가관이었어요. 눈이 커지더니 고개를 뒤로 젖히며 얼굴을 찡그렸죠. 이걸 정말 사람이 먹는 겁니까?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아내의 아버지가 지금 심각한 장 질환을 앓고 있고 이것이 유일한 희망입니다. 엘레나가 한 발 앞으로 나섰어요. 제 남편이 아빠를 살리려고 끓인 거예요. 제가 보증합니다. 만약 문제가 생기면 제가 전부 책임질게요. 그녀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지만 눈은 경찰관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딸이 아버지를 위해 그리고 남편을 위해 동시에 싸우고 있는 모습. 그건 보는 사람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드는 장면이었어요. 경찰관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더니 한 발 물러났습니다. 가스 누출이 아닌 이상 강제로 들어갈 명분은 없었거든요. 소방대원이 가스 탐지기 수치를 보여주며 고개를 저었고 그게 결정적이었어요. 위험 물질은 없다는 확인이었으니까요. 키 큰 경찰관이 찜찜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창문이라도 닫고 조리하시오. 그리고 민원이 더 들어오면 다시 출동해야 합니다. 그때는 더 강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으니 오늘 안에 마무리하시오. 그 말을 남기고 경찰차가 떠났어요. 소방차도 뒤따라 사이렌 없이 조용히 빠져나갔습니다. 구경하던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흩어졌고 슈미트 부인은 혀를 차며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진수와 엘레나가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가는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진수는 여전히 뚝배기를 두 손으로 소중히 들고 있었어요. 식지 않게 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위기는 넘겼지만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였어요. 경찰도 소방도 아닌 진수와 한스 사이의 전쟁. 한스가 저것을 먹느냐 마느냐. 70년 쌓인 고집과 사위의 간절한 마음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순간이 오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떠나고 마을은 다시 겉으로는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한스네 집 안에서는 진짜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저는 걱정이 되어서 솔직히 말하면 반은 걱정이고 반은 호기심 때문에 엘레나의 허락을 받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냄새가 저를 벽처럼 가로막았어요. 밖에서 맡던 것의 10배는 됐습니다. 눈이 따갑고 목이 칼칼해졌죠.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벽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느낌이었어요. 코를 막을까 하다가 참았습니다. 진수는 이 냄새 속에서 몇 시간째 서서 요리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주방을 지나치며 보니 가스레인지 위에 뚝배기는 약한 불에서 계속 보글거리고 있었고 싱크대에는 한국어가 적힌 봉지들이 여러 개 놓여 있었습니다. 진수가 얼마나 많은 재료를 준비했는지 알 수 있었죠. 한스의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한스는 침대 헤드에 등을 기대고 앉아 수건으로 코와 입을 단단히 틀어막고 있었어요. 며칠을 앓아서 눈은 퀭하게 들어가 있었고 광대뼈가 전보다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침대 옆 탁자에는 물잔과 약병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고 이불은 땀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어요. 한스의 손이 이불 위에서 가늘게 떨리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그 떨림을 보고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이 사람이 정말 많이 아프구나. 하지만 아파도 성질머리는 여전하더군요. 한스가 저를 보더니 대뜸 소리쳤어요. 토마스, 자네도 여기 왜 왔나? 이 동양 사위놈이 날 독살하려고 작정한 걸세. 저 냄새 좀 맡아봐. 이게 사람이 먹을 것 같은가? 차라리 마구간의 말똥을 숲으로 끓인 게 나을 거야. 한스의 목소리에는 분노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거기엔 겁이 섞여 있었습니다. 70년을 자기 방식대로만 살아온 사람이 전혀 모르는 무언가에 몸을 맡기라는 요구 앞에서 느끼는 공포. 한스는 병이 무서운 게 아니라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자체가 무서웠던 겁니다. 진수는 한스의 고함에 아랑곳하지 않고 뚝배기를 협탁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숟가락을 들었어요.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긴장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목소리만큼은 단단했어요. 아버님, 저도 압니다. 냄새가 고약한 거. 하지만 이걸 만든 건 저 혼자가 아닙니다. 한국에 계신 저희 어머니가 새벽에 일어나서 레시피를 알려주셨어요. 어머니가 그러셨습니다. 아버님이 나으시면 그때 직접 가서 인사드리고 싶다고요.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진수의 어머니 이야기가 나오자 한스의 표정이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그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한스도 부모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한스는 금세 표정을 굳히고 고개를 돌렸어요. 진수는 숟가락에 청국장을 떠서 한스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아버님, 딱 3숟가락만 드세요. 3숟가락. 그것만 드시면 됩니다. 그러고도 효과가 없으면요. 진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엘레나를 한번 바라보았어요. 엘레나는 침실 문 앞에 서서 두 손을 꼭 쥐고 있었죠. 진수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효과가 없으면 저는 짐 싸서 한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엘레나한테 이혼 서류도 넣겠습니다. 아버님 눈앞에서 영영 사라지겠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엘레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저도 놀랐습니다. 이건 배수진이었어요. 진수는 자기 결혼 생활, 자기 인생 전부를 이 뚝배기 한 그릇에 걸어버린 겁니다. 무모하다고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그 순간 진수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이해가 됐어요. 이 사람은 진심이구나. 이 냄새나는 수프 한 그릇에 자기 전부를 걸 만큼 이 사람은 한스의 건강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구나. 한스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정말인가? 이거 먹고 내 배가 안 나으면 내 눈앞에서 영영 사라진다. 한스의 목소리에 묘한 기대가 섞여 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사위가 꼴보기 싫어서라도 먹어보겠다는 심산이었을 겁니다. 한스라는 인간이 그렇습니다. 끝까지 솔직하지 못한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이에요.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스는 비장한 표정으로 코에 대고 있던 수건을 치웠습니다. 순간 냄새가 한스의 코를 직격했을 거예요. 한스의 얼굴이 찡그러졌지만 이를 악물고 진수가 내민 숟가락을 받아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한 숟가락. 꿀꺽. 긴장된 정적이 흘렀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한스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온갖 감정이 그 주름진 얼굴 위를 폭풍처럼 지나갔습니다. 역겨움이 먼저 왔고 그 다음에 놀라움, 그리고 뭔가를 더듬는 듯한 표정. 한스가 천천히 눈을 크게 떴어요. 냄새는 내 발바닥 같은데 맛은 구수해. 2번째 숟가락. 한스는 스스로 숟가락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3번째, 4번째, 5번째. 어느 순간부터 한스는 멈추지 않았어요. 마치 자기 몸이 원하는 걸 뒤늦게 깨달은 사람처럼 허겁지겁 숟가락을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이마에 송글송글 땀방울이 맺혔고 얼굴이 불구스름하게 달아올랐죠. 입술에 묻은 국물을 핥으며 한스는 중얼거렸어요. 속이 뜨거워. 뭔가 뱃속에서 꿈틀거려. 그리고 마지막 한 숟가락까지 비운 한스는 그대로 베개에 머리를 묻고 잠이 들었습니다. 진수의 어깨에서 힘이 빠지는 게 보였습니다. 그는 벽에 등을 기대더니 고개를 숙였어요. 안도한 건지 울고 있는 건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엘레나는 입을 손으로 막고 소리 없이 울고 있었어요. 눈물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죠. 저도 모르게 울컥했습니다. 이건 그냥 음식이 아니었어요. 한스와 진수 사이에 7년간 쌓여있던 벽에 처음으로 금이 가는 소리가 들린 겁니다. 누가 들으라고 낸 소리가 아니라 마음속에서 조용히 갈라지는 그런 소리요. 한스가 잠든 뒤 집안은 고요해졌습니다. 청국장의 잔향은 여전히 공기 중에 떠돌았지만 사람이란 게 참 신기해서 몇 시간을 맞고 나니 코가 무뎌지더군요.
진수는 주방에서 뚝배기를 깨끗이 씻고 남은 재료를 하나하나 정리했어요. 한국어가 적힌 봉지들을 접어서 비닐에 담고 싱크대를 물걸레로 닦고 가스레인지 주변에 튄 국물 자국까지 꼼꼼히 지웠습니다. 남의 집 부엌을 어지럽힌 것에 대한 미안함이었을까요? 아니면 결과를 기다리는 불안함을 손을 움직여 달래고 있었던 걸까요? 엘레나는 아버지 곁에 앉아 이마에 젖은 수건을 올려주고 있었죠. 저는 거실 소파에 걸터 앉아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왠지 집에 돌아가기가 싫었어요. 40해 경찰 생활이 저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결과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현장을 떠나지 못하는 체질이 된 거죠. 진수가 거실로 나와 제 맞은편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피곤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 있었어요. 눈 밑에 검은 그림자가 내려앉아 있었고 입술은 바싹 말라 갈라져 있었죠. 새벽부터 2시간 운전에 요리에 장인어른의 고함까지 온몸으로 받아내고 나니 녹초가 된 겁니다. 그런데도 진수는 한스의 침실 쪽을 계속 살피고 있었어요. 혹시 소리가 나지는 않는지, 숨소리가 고른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물 한 잔을 따라 진수에게 건네며 물었어요. 저것을 먹으면 정말 효과가 있는 건가? 진수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장담은 못합니다. 하지만 저희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외할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마을에서 배탈이 나거나 속이 안 좋은 사람이 있으면 외할머니가 늘 청국장을 끓여보냈다고요. 병원이 먼 시골이었으니까 그게 유일한 약이었대요. 어머니는 그것이 미신이 아니라 경험이라고 했습니다. 진수의 눈이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마 한국에 계신 어머니를 떠올리고 있었겠죠. 저는 그 옆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젊은이는 참 외로웠겠구나. 지구 반대편에 와서 말도 완벽히 통하지 않는 나라에서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는 장인 밑에서 그래도 묵묵히 버텨온 거잖아요. 축제 때 맥주를 건네는 손길도 진수한테는 조금 더 짧았고 인사를 해도 돌아오는 미소가 조금 더 얇았죠. 진수는 그것을 다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도 한 번도 불평하는 걸 본 적이 없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엘레나가 침실에서 나와 소파에 쓰러지듯 앉았고 진수가 담요를 가져다 덮어주었어요. 엘레나는 진수의 손을 꼭 잡고 금세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슬그머니 일어나 집으로 돌아왔어요. 새벽 2시였습니다. 마리아가 거실 불을 켜놓고 기다리고 있었죠. 한스는 어떠냐고 묻길래 모르겠다. 내일 아침이면 알겠지. 라고만 했습니다. 그 이상 뭐라고 말해야 할지를 몰랐어요. 기적을 기대하기엔 나이를 너무 많이 먹었고 포기하기엔 진수의 눈빛이 너무 간절했으니까요. 새벽 5시쯤이었습니다. 잠을 설치고 있는데 밖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쿵, 탕, 그리고 뭔가 부딪히는 소리.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한슨의 집 쪽이었어요. 또 무슨 일이 벌어진 건가? 외투를 걸치고 밖으로 나갔죠. 한슨의 집 2층 화장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에서 한스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정확히 뭐라고 하는 건지 알아듣기는 어려웠지만 분명한 건 그것이 고통의 소리가 아니라 환희의 소리에 가까웠다는 겁니다.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 함성을 지르는 것 같았달까요? 잠시 뒤 현관문이 벌컥 열리더니 엘레나가 맨발로 뛰어나왔습니다. 얼굴에 눈물이 범벅이었는데 웃고 있었어요. 울면서 웃는 그 묘한 표정. 아저씨, 아빠가 화장실에 갔어요. 나흘 만에요. 진수 말이 맞았어요. 효과가 있었어요. 엘레나는 저를 붙잡고 펑펑 울었습니다. 저는 어깨를 토닥여주며 멍하니 서 있었어요. 진짜 됐구나. 그 냄새나는 콩수프가 진짜로 한스의 장을 뚫은 거구나. 독일 의학이 손을 놓은 것을 한국 시골에서 대대로 내려온 발효 음식 한 그릇이 해낸 겁니다. 저는 웃음이 나오면서 동시에 코끝이 시큰했어요. 68해를 살면서 별의별 일을 다 겪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일을 목격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집 안으로 들어가 보니 한스가 화장실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어제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아직 기운이 없어 비틀거리긴 했지만 잿빛이던 안색에 혈색이 돌아오고 있었고 무엇보다 눈빛이 살아있었습니다. 한스는 진수를 보았어요. 둘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한스의 입술이 움직였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70년을 고집으로 살아온 사람이 고마움을 표현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였죠. 진수가 먼저 다가갔습니다. 아무 말 없이 한스의 팔을 부축해 침대로 데려갔어요. 한스를 눕히고 이불을 끌어올려 덮어주었죠. 한스는 고개를 돌려 진수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 처음으로 저기가 없었어요. 경계도 의심도 거부도 아닌 그냥 조용한 시선이었습니다. 그것이 한스가 보여줄 수 있는 최대한의 감사 표현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어요. 60년 넘게 이웃한 사이니까 한스의 침묵이 무엇을 말하는지 읽을 수 있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한스네 집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청국장 냄새는 아직 희미하게 남아있었지만 그것이 더는 악취로 느껴지지 않았어요. 묘한 일이죠. 몇 시간 전만 해도 테러라고 생각했던 냄새가 지금은 약의 냄새, 정성의 냄새, 누군가의 간절한 마음이 끌어넘친 냄새로 느껴지다니요.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지붕들이 하나씩 여명에 물들어갔어요. 한스는 다시 잠이 들었고 그 숨소리는 어젯밤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편안하고 고르게 들려왔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밝아오는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진수는 부엌 의자에 앉아 고개를 떨군 채 잠들어 있었고 엘레나는 아버지의 손을 잡은 채 침대 옆에서 쪽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각자의 자리에서 이 밤을 버텨낸 겁니다. 저는 조용히 현관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날 오후 한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집에 좀 와라. 같이 밥 먹자고요. 한스가 저를 식사에 초대하는 건 드문 일이 아니었지만 목소리의 톤이 평소와 달랐어요. 거칠고 퉁명스러운 한스 특유의 말투는 여전했는데 그 밑에 뭔가 부드러운 것이 깔려 있었습니다. 마리아에게 한스네 가서 밥 먹고 온다고 하니 그 냄새 나는 것 또 먹는 거냐며 인상을 찌푸렸어요. 저도 솔직히 긴장이 됐습니다. 어제 그 냄새를 생각하면 코가 먼저 거부 반응을 보였으니까요. 한스네 집에 들어서니 놀랍게도 어제와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하얀 식탁보가 깔려 있었고 그 위에 크고 작은 그릇 대여섯 개가 올라와 있었어요. 가운데에는 어제 그 문제의 뚝배기가 다시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나고 있었고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어제 느꼈던 그 충격적인 악취가 아니었어요. 물론 냄새가 아예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분명 코를 자극하는 발효 특유의 쿰쿰함이 있었지만 한스의 건강해진 모습을 먼저 보고 나니 그 냄새가 다르게 느껴졌어요. 마치 병원의 소독약 냄새가 아픈 사람에게는 공포지만 완치된 사람에게는 안도의 향기인 것처럼요. 한스는 식탁 상석에 떡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어제 침대에서 죽어가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였어요. 얼굴에 혈색이 돌아왔고 눈빛도 살아있었죠. 무엇보다 배가 눈에 띄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어제 풍선처럼 부풀어 있던 그 배가요. 한스는 저를 보더니 허허 웃으며 의자를 가리켰어요. 앉게, 토마스. 오늘은 자네한테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것을 대접하겠네. 뚝배기 옆에는 하얀 밥이 담긴 그릇도 있었고 노란 계란말이, 초록색 나물 같은 것도 보였습니다. 진수가 하나하나 차린 것이 분명했어요. 식탁 위의 음식들이 색깔별로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독일 식탁은 보통 갈색 일색이거든요. 소시지의 갈색, 빵의 갈색, 감자의 갈색. 하지만 이 식탁에는 흰색, 초록색, 노란색, 갈색이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먹기 전부터 눈이 먼저 즐거웠습니다. 진수가 주방에서 나와 제 앞에 작은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아저씨도 한번 드셔보세요. 독일 분들은 발효 음식을 좋아하시니까 생각보다 입에 맞으실 겁니다. 저는 숟가락을 들며 잠시 주저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어제 이 냄새 때문에 마을 전체가 뒤집어졌잖아요. 경찰이 오고 소방차가 오고 생화학 테러 의심까지 받았던 바로 그 물건을 지금 제 입에 넣으려는 겁니다. 첫 숟가락을 떴습니다. 걸쭉한 국물 위에 하얀 두부 조각이 올라와 있었고 초록색 호박과 갈색 된장 덩어리가 섞여 있었어요. 입안에 넣는 순간 몇 달 전의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진수가 선물해준 김을 처음 먹었을 때 느꼈던 그 낯선 감칠맛이요. 바다 냄새가 나는 종이를 의심하며 한 장 베어 물었는데 입안에서 짭짤하고 고소한 맛이 퍼지던 그 순간. 한국 음식은 냄새가 아니라 시간으로 먹는 겁니다. 라고 진수가 했던 말이 비로소 온전히 이해가 됐어요. 이건 정말로 시간의 맛이었습니다. 콩이 발효되는데 걸린 시간, 진수 어머니가 레시피를 외우고 있던 수십 년의 시간, 그리고 진수의 외할머니가 시골 마을에서 이웃들의 배탈을 고쳐주던 그보다 더 오랜 시간까지 따뜻했어요. 혀끝에 닿는 첫 맛은 짭짤했고 그 뒤를 이어 콩의 구수함이 입안 전체로 번졌습니다. 그리고 목을 넘기는 순간 배 안쪽에서 뭔가 포근한 것이 감싸는 느낌이 왔어요. 독일의 하르처 치즈처럼 쿰쿰하지만 씹을수록 고소하게 퍼지는 콩의 풍미가 있었습니다. 이건 따뜻한 치즈 스튜 같군. 아니, 그보다 훨씬 깊어. 저도 모르게 감탄이 나왔어요. 한스가 어젯밤 이것을 먹고 멈추지 못한 이유를 알겠더군요. 한스가 맞은편에서 흐뭇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내가 뭘 했나, 매직 빈이라니까. 마치 자기가 발명한 것처럼 으쓱해하는 한스를 보니 웃음이 났어요. 어제까지 독이라고 소리를 지르던 사람이 하루 만에 홍보대사가 되어버린 겁니다. 진수가 웃으며 설명을 이어갔어요. 발효된 콩 안에 바실러스 균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이 살아있는 채로 장까지 내려갑니다. 요거트에도 유산균이 있지만 청국장의 균은 그보다 훨씬 강력하죠. 죽어있는 장을 깨우는 것이 아니라 장 안에서 직접 일을 합니다. 진수는 냅킨 위에 볼펜으로 그림까지 그려가며 설명했어요. 장 안의 미생물 생태계가 어떻게 무너지고 발효균이 그것을 어떻게 복원하는지를요. 서툰 그림이었지만 열정만큼은 대학 교수 뺨치는 수준이었습니다. 한스는 팔짱을 끼고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듣고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진수의 말이라면 귀를 닫아버리던 한스가요. 그 변화가 저에게는 청국장의 효능보다 더 놀라웠습니다. 그제야 모든 것이 이해가 됐습니다. 한스는 70년간 죽은 음식만 먹었어요. 굽고 튀기고 소금에 절인 것들. 장 안에 살아있는 균이라곤 남아있지 않았던 겁니다. 진수는 거기에 살아있는 균을 넣어준 거였어요. 한스의 장을 뚫은 건 약이 아니라 수십억 마리의 미생물이었습니다. 이건 요리가 아니라 일종의 생명공학이었어요. 수백 년 전 한국의 시골 마을에서 시작된 과학이라는 이름조차 붙기 전의 과학. 할머니가 며느리에게, 어머니가 아들에게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살아있는 지식. 독일은 기계와 공학의 나라이지만 한국은 발효와 기다림의 나라였던 겁니다. 둘 다 과학이에요. 방식이 다를 뿐. 저는 두 번째 숟가락을 떴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한스처럼 저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식탁 맞은편에서 엘레나가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어제 경찰 앞에서 양팔을 벌리며 남편을 지키던 그 긴장된 얼굴이 아니었어요. 편안하고 안도하고 그래서 비로소 아름다운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그 미소를 보며 이 음식에 들어간 건 콩과 균만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진수의 새벽 2시간 운전, 한국 어머니의 새벽 전화, 엘레나의 눈물, 그 모든 것이 이 한 그릇 안에 녹아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우리는 정원에 나와 앉았습니다. 한슨의 정원 한쪽에는 잉그리드가 살아있을 때 심어둔 장미 덤불이 있어요. 한스가 아내를 보내고 나서도 그 장미만큼은 한 번도 소홀히 한 적이 없었죠. 오늘따라 그 장미가 유난히 붉게 피어 있었습니다. 진수가 내온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저는 옆에 앉은 한스를 슬쩍 바라보았어요. 한스의 손에는 소시지가 아니라 진수가 깎아준 사과 조각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삭아삭 소리를 내며 씹는 모습이 어찌나 자연스럽던지 70년간 소시지만 입에 달고 살던 사람이 맞나 싶었어요. 한스가 사과를 한 입 베어 물더니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토마스, 나는 평생 내가 먹는 것이 나를 만든다고 믿었네. 소시지가 나를 강하게 만들고 맥주가 나를 즐겁게 만들고 호밀빵이 나를 단단하게 만든다고 말일세. 그런데 내가 틀렸어. 한스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정원 너머를 바라보았어요. 그 시선 끝에 뭐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지나온 70년이 있었겠죠. 맛있는 게 몸에 좋은 게 아니더군. 몸을 살리는 게 진짜 맛있는 거였어. 어젯밤 그 냄새나는 수프를 먹고 나서야 알았네. 내 몸이 뭘 원하는지를 내가 70년 동안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다는 걸. 한스의 고백이었습니다. 한스 브루너 71살. 평생을 고집으로 살아온 이 사람이 처음으로 자기가 틀렸다고 인정하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60년 넘게 이 사람을 알고 지냈지만 한스의 입에서 틀렸다는 말이 나오는 건 처음 들었습니다. 엘레나가 아버지 뒤에서 흐뭇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녀의 눈가에 또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진수는 묵묵히 과일을 깎고 있었어요. 사과를 깎고 배를 깎고 접시에 가지런히 담아 식탁 위에 올렸죠. 생색을 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한 일을 떠벌리거나 대가를 바라거나 인정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끓이고 기다리고 지켜볼 뿐이었죠. 마치 그가 만든 청국장처럼요. 소리 없이 발효되면서 시간이 지나야 비로소 제 힘을 드러내는. 과일을 깎는 진수의 손을 보며 저는 문득 깨달았어요. 이 사람은 7년간 이 마을에서 계속 이렇게 살아왔구나. 소리 없이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하면서요. 한스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마을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해도 엘레나 곁에서 조용히 자기 몫을 해온 겁니다. 저는 진수를 보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온 이 젊은이가 우리 마을에 가르쳐준 것이 있어요.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 냄새가 고약하다고 해서 나쁜 것이 아니고 낯설다고 해서 위험한 것이 아니라는 것. 어제 우리 마을 사람들은 냄새만 맡고 경찰을 불렀습니다. 저 역시 신고 버튼에 손을 올렸었죠. 우리는 모르는 것 앞에서 너무 쉽게 벽을 세웠어요. 그 벽 뒤에 누군가의 간절한 마음이 있다는 것은 생각하지도 않고요. 40해 경찰 생활을 하면서 숱한 오해와 편견을 받다고 자부했는데 정작 제 안에도 그것이 있었다는 걸 이번에야 알았습니다. 한스가 불쑥 말했어요. 진수, 다음에는 그 김치라는 것도 좀 가져와 보게. 내장이 이제 한국균을 원하고 있어. 진수가 피식 웃었습니다. 아버님, 김치는 청국장보다 냄새가 약해요. 실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한스가 허허 웃었어요. 저는 그 웃음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한스와 진수가 함께 웃는 모습을 본 것은 진수가 이 마을에 온 일의 처음이었거든요. 7년이 걸렸습니다. 한 그릇의 청국장과 7년의 인내가 드디어 이 두 사람 사이의 벽을 허문 겁니다. 그때 한스가 진수를 바라보며 아까와는 다른 톤으로 말했어요. 목소리가 낮아졌고 평소의 허세도 사라져 있었습니다. 진수. 어제 자네가 한 말, 효과 없으면 이혼하겠다고 한 그 말. 그건 진심이었나? 진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진심이었습니다. 한스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 정원의 장미를 바라보았어요. 잉그리드의 장미를요. 자네 같은 사위를 잃을 뻔했군.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고맙다거나 미안하다거나 그런 직접적인 말은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한스에게 그 한마디가 얼마나 어려운 말이었는지를요. 70년 고집의 성벽에 낸 첫 번째 균열이었으니까요. 엘레나가 소리 없이 아버지 뒤에서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정원의 장미에 노란 빛이 내려앉았고 커피잔에서는 김이 가늘게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진수에게 말했어요. 진수, 다음 주에 우리 집에도 한번 와라. 마리아가 자네한테 독일식 감자 수프를 해주고 싶다더군. 자네가 한국 맛을 보여줬으니 우리도 독일 맛을 제대로 보여줘야지. 진수가 고개를 숙이며 감사합니다, 아저씨, 라고 했을 때 그 목소리가 살짝 떨리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 마을에서 처음으로 식사 초대를 받은 거였을 테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골목 끝에서 슈미트 부인과 마주쳤습니다. 그녀가 코를 찡그리며 물었어요. 그 냄새는 끝난 건가요, 토마스 씨?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끝났어요. 하지만 그 냄새가 남긴 것은 오래 갈 겁니다. 슈미트 부인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갸웃했지만 저는 설명하지 않았어요.
어떤 것들은 코가 아니라 가슴으로 맡아야 하니까요. 집에 도착하니 마리아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좋은 일 있었느냐고 묻길래 저는 오늘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것을 먹었다고만 했어요. 마리아가 뭔데 하고 물었지만 저는 웃기만 했습니다. 설명하기가 어려웠거든요. 맛이라는 건 때로 혀가 아니라 마음이 먼저 느끼는 것이라서요. 창밖으로 해가 완전히 저물었습니다. 한슨의 집에서 불빛이 따뜻하게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저 안에서 한스와 진수와 엘레나가 함께 있겠죠. 아마 진수가 또 뭔가를 끓이고 있을 겁니다. 이번에는 마을 사람들이 신고하지 않기를 바랍니다만 솔직히 장담은 못하겠어요. 냄새는 사라졌지만 그 냄새가 남긴 온기는 이 마을에 오래도록 남을 것입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한국의 맛은 혀끝이 아니라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가족이란 피가 아니라 뚝배기에서 시작될 수도 있다는 것을. 처음엔 코를 찌르는 악취라 생각했습니다. 마을 전체가 코를 막았고 경찰이 출동했고 생화학 테러라는 말까지 나왔죠. 하지만 그것은 죽어가던 사람을 살려낸 가장 강렬한 생명의 향기였습니다. 한국인들은 참 신비롭습니다. 겉모습이나 냄새가 아닌 그 안에 담긴 시간과 정성으로 사람을 치유하니까요. 욕을 먹어가면서도 불을 지키고 이혼까지 걸면서도 뚝배기를 내려놓지 않았던 한 사람의 진심. 그 진심은 고집불통 장인의 장도 마음도 결국 녹여버렸습니다. 오늘 저녁 저도 진수에게 부탁해 그 구수한 뚝배기 한 그릇을 비워볼까 합니다. 진정한 맛은 혀가 아니라 몸이 먼저 기억하는 법이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따뜻한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